토비가 잠자리에 들고 내가 막 산수 숙제를 마쳤을 때 엄마가 돌아왔다.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는 자동차 시트에 가방을 휙 던지고는 내게 블루베리 머핀을 건넸다. 엄마가 시킨 대로 학교 끝나고 지금까지 여기 있었어요. 나는 머핀을 감싼 종이를 벗겨내고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약간 말라서 푸석푸석했지만 맛은 꽤 좋았다. 힘들었겠네. 엄마도 알아, 조진아.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약속할게. 네, 어련하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목구멍 안쪽으로 꿀꺽 삼키고 이렇게 물어봤다. 아직도 돈이 부족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이 망할 놈의 차가 말썽을 부리기 전까진 정말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옛말이 틀린 게 없구나. 엎친 데 덮친다는 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차 열쇠를 꺼냈다. 차를 싸게 고쳐줄 만한 사람을 찾는 중이야. 내일 패시 아줌마 조카가 와서 한번 보겠다는구나. 그러면서 엄마는 열쇠를 구멍에 꽂고 시험 삼아 한 번 더 돌렸다.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는 어젯밤 내내 들었던 딸깍 소리 대신 윙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닌가. 엄마가 고개를 젖히고 나를 향해 방긋 미소를 날렸다. 걸렸다. 나는 허공에 주먹을 날리며 아싸! 하고 한성을 질렀다. 엄마도 두 손을 맞잡고 천장을 향해 기도하듯 소리쳤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토비가 부스스 일어나 눈을 비볐다. 무슨 일이야? 차가 움직이는 거야? 나와 엄마는 녀석을 보며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셋은 손뼉을 마주치며 힘차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엄마가 기어를 넣자 차가 천천히 거리를 빠져나갔다. 행운이 도망가서 이 물건이 또 멈춰버리기 전에 얼른 오늘 밤 지낼 곳을 찾아보자꾸나. 우리는 차를 타고 다비거리를 돌아다녔다. 엄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토비는 꾸벅꾸벅 졸고 나는 뒤죽박죽 엉킨 생각들과 씨름했다. 처음엔 윌리 생각이 났다. 카멜라 아줌마 곁에서 편안하게 몸을 말고 있어야 할 윌리는 지금 썩어가는 낡은 베란다에 묶여있다. 그 다음은 카멜라 아줌마. 애지중지하는 개를 못 견디게 그리워하는 아줌마. 그 뒤에 무키 아저씨.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 아저씨는 왜 자꾸 튀어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나도 몰랐다. 그러나 길가에 자전거 바퀴 자국과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똥차를 떠올리자 그냥 나도 모르게 무키 아저씨가 생각났다. 아무리 봐도 그는 정신 나간 아저씨일 뿐이다. 하지만 가끔씩 겉모습과 달리 멀쩡하게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어둡고 한적한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 위트모어가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카멜라 아줌마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밤새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 아줌마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카멜라 아줌마는 밤에도 몇 번씩이고 일어나 윌리가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살짝 열어둔 현관문 쪽을 살피겠지. 손전등을 켜고 거리로 나가서 하염없이 휘파람을 불며 녀석의 이름을 부를지도 몰라. 또다시 고속도로 건너편 숲속에서 들리는 윌리의 목소리를 따라 차로를 몰고 갈지도 몰라. 가는 동안에도 차창을 열고 녀석의 이름을 목청껏 부를 거야. 그러다가 혼자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묻겠지? 녀석의 이빨 자국이 선연한 장난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내 마음속 눈은 어느덧 낡은 집을 더듬고 있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더럽기 짝이 없는 뒷베란다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조그만 윌리가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나방 몇 마리가 근처 가로등 불빛 주위를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공기가 인동저 향기처럼 달큰했다. 근처에 시내가 있는지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따금 황소 개구리가 둔탁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런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루엔과 함께 그의 집들에서 야영을 하던 때가 떠올랐다. 텐트 지붕에 손전등을 매달아 놓고 서로의 비밀을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남자애를 좋아하는지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은지 그런저런 얘기들. 그때 루에는 지금까지 저지른 가장 나쁜 짓도 서로 털어놓자고 했었다. 자기는 엄마가 스웨터를 짜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엄마에게는 학교 버스에 놓고 내렸다고 둘러댔다고 했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학교 책상에 나쁜 욕을 썼던 일을 고백했다. 선생님이 그걸 보고 나를 야단치려 했는데 나는 에밀리 마감이 그랬다고 거짓말했었다. 에밀리는 억울하다고 울고불며 난리를 치다가 급기야 천식이 도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랬다. 그게 내가 저지른 가장 나쁜 짓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지금 누엔가
내가 야영을 하면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다면 나는 걔를 훔쳤다고 고백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애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어느덧 내 생각은 꿈나라로 흘러들었다. 차창밖 어딘가에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 바위를 돌아 어두운 숲속을 향해 구불구불 흐르는 그 물소리만이 나를 달래주는 유일한 자장가였다.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나자 곧장 카멜라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다. 소비는 커피숍에서 철자 시험 공부를 해야 했다. 엄마는 내가 루엔과 리자와 다른 여자애들과 함께 소프트볼 연습을 하는 줄 알고 계셨다.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건 나쁜 짓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카멜라 아줌마가 돈을 마련했는지 알아보는 게 더 급했다. 현관 베란다로 다가갔을 때 안에서 카멜라 아줌마의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너 잘났어. 겉이 아주 고마워 죽을 지경이야. 곧이어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 아주 세게 꽝. 아줌마, 나는 현관문에 얼굴을 대고 아줌마를 불러보았다. 아줌마가 발을 질질 끌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조진아예요. 나는 현관문 틈으로 어두운 거실을 들여다보려 애썼다. 카멜라 아줌마가 서 있었다. 두 팔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마구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카멜라 아줌마! 아줌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바라보았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은 눈물과 콧물 범벅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저 들어가도 돼요? 아줌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집안 공기가 말할 수 없이 텁텁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끙 하는 시름소리와 함께 안락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땀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룩진 뒷밤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일을 일찍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 거티한테 전화를 하려고.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애는 나한테 땡전 한 푼 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말이야. 아, 걔가 병원에 있을 때 애들은 봐준 게 누구였더라? 걔 차가 고장났을 때 한밤중에도 아랑곳 않고 개이츠빌까지 달려갔던 게 누구였지? 바로 나였다고. 하지만 그 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아줌마는 탁자 위에 널린 잡동사니 가운데서 잡지 하나를 집어들고 부채질을 했다. 자매란 거 이런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줌마는 서글프다는 듯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아줌마는 양손을 높이 들었다가 무릎을 위로 툭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게 없네. 누군가 윌리를 집으로 데려와 준다면. 나는 그저 어머 잠깐만. 갑자기 아줌마의 표정이 밝아졌다. 예?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생각났어. 내가 오니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는구나. 그게 누군데요? 헤이오드 삼촌. 아줌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팔락팔락 책장을 넘겼다. 여기 있다. 아줌마가 손가락으로 수첩의 어느 페이지를 꾹 눌렀다. 헤이오드 삼촌 전화해봐야지. 아줌마는 당장 행동에 돌입했다. 헤이우드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안타까운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놓았다. 나는 통화 내용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안 듣는 척 엿들으려다가 보니 통화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마지막에 아줌마는 내 삼촌하고 아니에요 한 뒤 예 그럴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아줌마는 나를 돌아보며 방긋 웃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손뼉을 딱 쳤다. 돈을 빌려주신대요? 빌려주신대. 이제 누군가가 윌리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기만을 바라면 되겠네. 열심히 기도해야지. 카멜라 아줌마는 얼굴에 달라붙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러나 한순간 아줌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뒷눈썹이 한 군데로 걸어모아졌다. 그런데 그 애가 무사할까? 누구요? 윌리. 윌리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니? 그럼요. 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정말? 끄덕끄덕. 아줌마는 창밖을 넘겨다보았다. 내 말이 맞았으면 좋겠구나. 틀림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윌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거예요. 아줌마의 시선은 창밖에 고정돼 있었다.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애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줌마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다. 틀림없이 그 애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애가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줌마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고개를 힘껏 흔들었다. 아니에요.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있잖아. 전에 내가 말했지만 윌리를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100만 아깝지 않아.
나한테 100만 달러가 있다면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줄 거야. 나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나무 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혹시 저기 길 건너편 숲속엔 가봤니? 아줌마가 턱으로 창 너머를 가리켰다. 네, 잠깐 동안이요. 그러니까 톱이랑 같이 저쪽을 좀 살펴봤지만 나는 약간 자신 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그의 이름을 불렀니? 바람도 불고? 그럼요. 그랬어요. 계속 불렀는데. 조진아, 카멜라 아줌마가 내 어깨 위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다. 그 애를 찾아만 준다면 500달러건 뭐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줌마 윈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할 기회가 있다면 바로 그 순간뿐이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의 내 침묵은 상황만 더 휘저어 놓을 뿐이었다. 그리고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법이다. 나는 그건 역시 알고 있었다. 학교 양호실에 누워서 얼룩덜룩한 천장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뒤틀리는 뱃속을 진정시키고 싶었다. 이번만큼은 담임선생님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 정말로 배가 아팠다. 이제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그랬다. 어제 나는 아줌마 집에서 나와 낡은 집으로 가는 동안 곧장 우리 차로 돌아왔다. 윌리를 돌봐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번에도 묵히 아저씨가 윌리에게 간 푸딩을 나눠줬을지 모른다. 뭐 생각했던 것 같다. 아마도. 엄마와 토비가 돌아왔을 때 나는 숙제를 하는 척했다. 그러나 사실은 빈 종이에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었다.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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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 나중에 엄마가 쿨쿨 잠들어 버린 다음에도 나는 어제 알아낸 사실을 토비에게 말하지 않았다. 드디어 카멜라 아줌마가 헤이우드 삼촌에게서 사례금을 빌렸다는 소식을. 이제 윌리를 돌려주고 돈을 챙길 때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쥐어짜는 듯 쓰라린 뱃속에 잠자코 넣어두었다. 토비마저 잠을 빠져든 후에야 나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노트를 꺼냈다. 제1단계 개를 찾는다 에서부터 제7단계까지 휘젓느니 냄새나느니 하는 부분까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읽어내렸다. 페이지를 넘겨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4월 28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제8단계 원한다면 개를 주인에게 돌려준 뒤 사례금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로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주인이 매우 기뻐하며 헤이우드 삼촌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이다. 개도 무척 행복해야 할 것이다. 형편없는 베란다가 아닌 자신의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행복할 것이다. 더 이상 개를 훔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비록 앞으로도 꼭 차 안에서 생활해야 하겠지만 희적기를 멈추면 고약한 냄새도 멈출 것이다. 아니면 계획했던 대로 개를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계획대로 하는 것, 내가 선택해야 할 결정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페이지 여백에 조그만 동물 발바닥 모양을 잔뜩 그려놓고는 노트를 덮어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양호실에 누워 아픈 배를 부여잡고 천장 타일만 노려보고 있다.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나는 양호 선생님에게 이제 별로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은 여전히 많이 아팠지만 양호실에서 나와 일찍 노비로 가는 내내 앞에서 거치적거리는 아이들을 무작정 밀쳐버렸다. 건물 밖에서 토비를 만났다. 우리는 함께 낡은 옛집으로 향했다.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 토비 녀석은 쉬지 않고 짓거려댔다. 볼펜으로 산수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느니 애들 몇 명이 생주를 풀어놓았는데 난방기 밑으로 숨어버렸다느니 같은 시답잖은 이야기들이었다. 늘 그렇듯이 녀석은 한참 뒤로 쳐졌다. 하지만 나는 녀석을 무시하고 서둘러 내 갈 길만 갔다. 빨리 윌리한테 가야 했다. 윌리한테 달려가 꼭 안아줘야 했다. 그러면 아픈 배가 씻은 듯이 나을 것 같았다. 자갈길에 들어섰을 때 문득 무키 아저씨 생각이 났다. 아저씨가 가버리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아저씨랑 정신나간 대화 따위는 나누고 싶지 않았다. 아저씨 얼굴만 봐도 속이 꼬이니까. 드디어 낡은 집에 도착했다. 나는 가방을 길 옆에 내려놓고 덤불을 헤치며 집 뒤편으로 걸어갔다. 무통이를 돌자마자 맨 처음 깨달은 것은 무키 아저씨의 파란 방수천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아저씨 침낭에 놓여있던 국도 텅 비어 있었다. 까맣게 그을린 장작더미와 빈 탄산수 캔만이 스산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그 다음 순간 나를 덮친 것은 정적이었다. 완벽한 정적. 나를 반기는 윌리의 왈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뒷베란다로 달려가 낡아 빠진 방충망을 휙 젖혔고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싶었다. 윌리가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좁은 뒷뜰을 돌아다니고 잡초와 덤불을 밀어내고 목청껏 윌리를 불렀다. 토비는 왜 그래 누나? 무슨 일이야? 하고 미치며 나를 쫓아오다가 늦단없이 윌리가 없어졌잖아!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시끄러! 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숲이 끝나는 곳까지 샅샅이 뒤지며 목이 쉬도록 윌리를 불렀다. 하지만 연이어 돌아오는 건 고집세고 비열한 정적뿐이었다. 그 정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후리쳤다. 나는 서둘러 집 앞길로 돌아갔다. 가시덤불이 옷에 걸리고 팔 이곳저곳이 긁혔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그저 정신없이 길을 따라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사이를 살펴보고 윌리의 이름을 외쳐댔다. 한계에 다다라서야 걸음을 멈출 수 있었다. 나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후 토비가 주먹으로 내 팔을 때렸다. 윌리가 없잖아. 녀석이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다 누나 잘못이야. 녀석의 눈에 원망 섞인 분노가 어렸다. 내 잘못이라고? 그래. 토비는 발을 쿵쾅거리며 길을 따라 집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녀석을 쫓아가 티셔츠를 붙잡고 늘어졌다. 무키 아저씨 때문이야. 아저씨가 윌리를 데려가서 틀림없다고. 토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키 아저씨가 윌리를 데려갔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짓이든 저지를 사람이야. 그 아저씨는 미쳤어. 그래 이제 어떡해? 나는 길가에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이제 어떡하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자갈길이 두 쪽으로 갈라져 나를 집어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숲속 길 안쪽으로 울리는 자전거 벨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찌링찌링. 고개를 들자 숨을 쉬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멋진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무키 아저씨가 녹슨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촐랑대며 신나게 자전거를 따라오는 윌리가 있었다. 목걸이 끄는 자전거 핸들에 묶여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냅다 달려갔다. 무키 아저씨가 자전거를 세웠다. 나는 윌리를 두 손으로 번쩍 안아 올려 녀석의 따뜻한 털속에 얼굴을 묻었다. 잠시 후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마침내 폭발하고야 말았다. 왜 윌리를 훔쳐갔어요? 나는 무키 아저씨를 보며 잡아먹었듯이 으르렁거렸다. 윌리를 훔쳐가? 무키 아저씨의 두 눈썹이 축혀 올라갔다. 뭐 그렇게 말한다면야. 근데 말이야. 연락에 매운 오크라 수프에는 절대 후추를 치면 안 돼. 그건 또 뭔 소리예요? 나는 아저씨를 쏘아보며 아저씨랑 정신 나간 대화를 할 기분이 아니었다. 무슨 소리냐면 그딴 소리를 내뱉기 전에 입단속부터 잘하라는 뜻이야.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아저씨의 말을 흘려들으며 윌리에게 마구 얼굴을 비볐다. 털에는 온통 진흙이 엉켜 붙어 있었고 역한 냄새까지 났다. 궁금할까봐 미리 말해두는데 이 아저씨는 분명 저기 쇼핑센터 근처에 있었거든. 그런데 너희 개가 쫄래쫄래 나를 따라왔다고. 나는 야 하는 감탄사만 내뱉었다.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뭔가 더 말해야 했다. 죄송해요 같은 말을. 그리고 이 개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라고 털어놓아야 했다. 제가 이 개를 훔쳤어요. 하지만 이제 돌려주려고 해요 라고 말해야 했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무키 아저씨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나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전혀 다른 종류였다. 그렇군요.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으론 무키 아저씨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랬지만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까딱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토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저씨 떠날 거예요? 아저씨는 또 고개를 까딱했다. 그래. 아저씨는 윌리의 목걸이 끈을 풀어 나에게 던졌다. 그러고는 자전거를 빙 돌려 페달 위에 한 발을 얹고는 다른 발로 땅을 구른 후 자전거에 올라탔다. 아저씨는 그렇게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 위에 구불구불한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껏 무키 아저씨를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뭐 완전히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저씨는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다. 게다가 뭐 똑똑하다. 그리고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다. 무키 아저씨, 아저씨가 우리 차 고쳐주셨어요? 나는 소리 높여 아저씨를 불렀다. 그러나 아저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3개뿐인 손을 힘차게 흔들어 보이고는 커브길을 돌아 완전히 사라졌다. 갑자기 숲속이 고요해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것 같았다. 새들이
짹짹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뭇잎이 바스락대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정적을 깬 건 톱이었다. 나는 윌리를 쳐다보았다. 윌리도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는 귀여운 미소를 지었다. 윌리를 집에다 데려다 줘야지. 언제? 내일. 좋았어. 토비는 불끈 쥔 주먹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그러면 돈도 받을 수 있겠네. 그치 누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게 윌리를 꼭 안아주기만 했을 뿐이다. 인정해야겠다. 토비는 개음치는 일에 꽤 능숙하게 따라주었다. 음식이며 내가 놓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냈다. 먹거리 끈을 찾아낸 것도 녀석이었다. 무엇보다도 엄마한테 우리가 한 짓을 일러 바치는 바보짓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토비 없이 나 혼자 윌리를 카멜라 아줌마네로 갖다 주는 게 양심에 걸렸다. 이 일을 알게 되면 녀석은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그리고 또 학교를 빼먹고 엄마의 메모를 가져다 드리지 않았다간 담임 선생님도 불같이 화를 내게 뻔했다. 전에 내가 경고한 대로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갈 게 분명했다. 가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요즘 내 학교 생활이 얼마나 글러먹었는지를 말이다. 담임 선생님의 편지에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 답을 하지 않는지 말이다. 처음에 계약 캔다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마음먹은 대로 행동할 작정이었다. 토비가 자기 교실에 있는 걸 확인한 다음 나는 얼른 학교를 빠져나와 낡은 집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갔다. 덤불을 헤치며 집 뒤편으로 갈 때는 마음처럼 빨리 갈 수가 없어서 애가 탔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똑같은 말만 되뇌었다. 제발 윌리, 거기 있어줘, 윌리. 부탁이야, 그 자리에 있어줘. 집 모퉁이를 돌자마자 윌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렸다. 내가 온 것을 알아채고 행복하게 낑낑거리는 소리였다. 윌리 나 왔어. 나는 곧장 베란다 위로 올라가 그 작은 친구를 불렀다. 윌리가 찢어진 방충망 틈으로 머리를 내밀고 온몸을 흔들어댔다. 나는 계단에 걸터 앉았다. 녀석이 방충망 틈으로 잽싸게 몸을 던져 내 무릎 위로 튀어올랐다. 잘 있었니 친구야? 나는 녀석의 머리 꼭대기를 살살 긁어주며 인사를 건넸다. 윌리가 내 가방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나는 가방 안에서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꺼내어 잘게 잘랐다. 녀석은 샌드위치 조각을 한 입에 넣고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꿀꺽 삼켜버렸다. 집에 갈 준비는 됐겠지? 윌리가 뒤기를 쫑긋 세우고는 왈왈 하고 경쾌하게 대답했다. 녀석 똑똑하기도 하지. 나는 손잡이에 묶어둔 끈을 풀어 도로로 나있는 숲길로 향했다. 그런데 무키 아저씨가 머물던 곳에 지났을 때 뜻밖의 물건이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조그만 초록색 개 스카프. 그것이 무키 아저씨가 늘 걸터앉던 통나무 위에 살포시 놓여 있었다. 상당히 눈에 익은 스카프였다. 그 순간 난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스카프를 주워 대롱대롱 매달린 이름표를 눈앞에 갖다 댔다. 그러면 그렇지. 청명한 대낮의 햇빛처럼 명료한 빛이체. 윌리. 이름표를 뒤집어 보았다. 카멜라 위트모어. 노스캐롤라이나주 다비. 위트모어가 27번지. 부끄러웠다. 엄청난 수치심이 물밀듯 밀려왔다. 무키 아저씨가 이 초록색 스카프를 찾아낸 것이다. 아저씨는 윌리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에 대한 진실도 알고 있었다. 나는 윌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를 쳐다보는 녀석의 눈빛은 내 마음까지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윌리, 무키 아저씨가 우리 일을 알고 있었네. 윌리는 낑낑 소리를 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을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윌리는 주둥이로 내 다리를 문질렀다. 나는 초록색 스카프를 녀석의 목에 둘러주고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와, 윌리. 집에 가는 거야. 위트모어가 어기에 도착하자 윌리는 나를 앞질러 갔다. 앞에서 하도 잡아 끌어서 목에 매단 줄이 끊어질까 걱정될 정도였다. 나도 알고 있었다. 녀석이 얼마나 이 거리를 달리고 싶어 하는지. 부지런히 달려 대문을 지나고 현관 베란다 계단을 뛰어올라 개구멍을 통과해 곧장 카멜라 아줌마의 무릎 위에 폴짝 올라타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서두를 수 없었다. 거리에 우리를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했으니까. 기다려 윌리! 나는 윌리를 멈춰 세운 다음 눈을 가늘게 뜨고 도로 위를 살펴보았다. 모든 집의 앞들과 차량 진입로도 일일이 확인했다. 그런 다음 재빨리 말했다. 윌리! 이젠 됐어. 가자. 나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했다. 윌리는 익숙한
울타리가 보이자 극도로 흥분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법석을 피웠다. 나는 울타리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다. 두 손으로 목걸이 끈을 단단히 쥐었다. 윌리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줄을 놓쳐버리면 낭패일 테니까. 나는 카멜라 아줌마가 집에 없기를 바랐지만 대문에 도착하고 보니 앞뜰에 아줌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윌리의 목걸이에서 끈을 풀어냈다. 녀석의 털복숭이 얼굴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녀석의 코와 내 코를 비볐다. 마지막 에스키모식 인사였다. 빗장을 들어 올리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윌리를 놓아주었다. 녀석은 총알같이 앞뜰을 지나쳐 계단을 오르고 개구멍 속으로 쏙 돌아가 버렸다. 우두커니 윌리를 바라보다가 녀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몸을 돌려 젠 걸음으로 길을 돌아 나왔다. 그러나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내 발걸음도 조금씩 무거워졌다. 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는 다리에 시멘트 벽돌을 매단 것처럼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딛다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드디어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조진아? 멈추지 마.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여길 벗어나라고. 나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껏 내 발을 움직이게 한 이성을 내 가슴이 이겨버린 것이다. 내 가슴이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다. 또다시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나는 대문 밖을 서성였다. 현관문 틈으로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내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곳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위트모어가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윌리나 카멜라 아줌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깊이 심호흡하고 한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손끝에 빠르고 강하게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나는 대문을 열고 시멘트를 얹은 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카멜라 아줌마네 현관문으로 향했다. 아줌마, 나는 아줌마를 가만히 불렀다. 조진아! 문틈에서 아줌마의 반가운 외침이 들렸다. 아줌마는 윌리를 데리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다. 녀석이 온몸을 흔들며 아줌마의 얼굴을 여기저기 핥아대고 있었다. 이것 보렴! 윌리가 돌아왔어! 아줌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줌마의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글쎄 이 녀석이 개구멍으로 쏙 들어오더니 주방으로 곧장 달려가는 게 아니겠니? 언제 집을 나갔냐는 듯이 말이야. 아줌마는 윌리의 코에 쪽하고 뽀뽀를 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쭈뼛거리고 있자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들어와라. 이 녀석 목욕 좀 시켜줘야겠어. 꼴이 말이 아니야. 아니 먼저 소시지를 좀 구워줘야지. 나는 아줌마를 따라 거실을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줌마 저는요. 그게 말이에요. 하지만 카멜라 아줌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경쾌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조그만 소시지를 프라이팬에 올리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윌리에게 말을 걸었다. 카멜라 아줌마!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아줌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봤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줌마는 프라이팬 뚜껑을 덮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 말해보렴. 나는 꼬질꼬질한 리놀륨 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아줌마가 서 있는 오븐 앞에서 윌리가 남긴 조그만 진흙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갑자기 견디기 힘든 정적이 주방을 덮쳤다. 카멜라 아줌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침내 아줌마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는 포크를 손에 든 채 오븐 앞에 조각처럼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나머지 거뭇거뭇한 반점이 계피가루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윌리는 아줌마 옆에 얌전히 앉아 멀뚱멀뚱 아줌마와 소시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말 그대로예요.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 제가 아줌마네 집들에서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줌마는 얼마 동안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고 있더니 식탁 의자를 빼내어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왜? 그 순간 나는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아줌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세 개의 동전 뭉치와 마요네즈 통을 채운 1달러 지폐들 이야기부터 무키 아저씨가 통나무 위에 율리의 초록색 스카프를 놓고 떠난 이야기까지 모조리 말해버렸다. 그런 다음에는 아줌마가 나를 미워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줌마는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미움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오히려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그렇지 않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말을 찾았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내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조진아. 그건 변하지 않아.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시선을 바닥에 꽂은 채 긴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새어나와 코끝을 따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주방 안은 고요했다. 오븐 위에는 소시지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냉장고 위에 놓인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흐트러 부뜨릴 뿐이었다. 이윽고 카멜라 아줌마가 의자에서 일어나 오븐을 살펴보러 갔다. 아줌마는 프라이팬에서 소시지를 꺼내어 조각조각 잘랐다. 윌리가 아줌마 발치에서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냈다. 째깍째깍 시계는 잘도 들어갔다. 죄송해요. 째깍째깍째깍. 카멜라 아줌마는 소시지 조각을 윌리의 밥사발에 떨어뜨렸다. 녀석은 소시지 조각들을 한 입에 삼겨버리고는 삼을마저 먹어버릴 듯 샅샅이 그릇을 핥았다. 그 바람에 밥사발이 매끈매끈한 바닥을 따라 미끄러졌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금이 간 주방바닥에 시멘트 다리가 뿌리를 내리기라도 한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아마도 카멜라 아줌마가 달래주길 기다렸던 것 같다. 하지만 아줌마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무거운 발을 옮겨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했다. 주방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지나 현관 베란다로 나왔다. 거의 마당 대문에 다다랐을 때 카멜라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조진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아줌마는 윌리를 아는 채 현관 베란다에 서 있었다. 녀석이 꼬리를 좌우로 흔들 때마다 탁탁탁 하는 소리가 났다. 내일 토비랑 같이 놀러 오지 않을래? 둘이서 윌리를 산책시켜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법이 일어났다. 지금껏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겹겹의 부끄러움이 훌훌 날아가 버리는 듯했다. 내 몸이 가볍게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내일 또 올게요. 그런 다음 대문을 지나쳐 정신없이 길을 따라 달렸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한 일을 토비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다. 윌리가 엄청 행복해하고 카멜라 아줌마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면 녀석도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 윌리랑 산책하러 나갈 때 토비에게 목걸이줄을 넘겨줘야지. 그러면 녀석도 더 이상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위트모어가를 벗어나기 직전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카멜라 아줌마가 아직도 윌리를 안고 베란다에 서 있었다. 다시는 녀석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듯이. 아줌마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도 아줌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모퉁이를 돌아 고속도로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키를 벗어나기 직전 자신도 모르게 내 발밑을 흘낏 내려다보았다. 길가에 쌓인 모래 위로 자박자박 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무키 아저씨와 아저씨의 신조가 떠올랐다. 살면서 뒤에 남겨놓은 자취가 앞에 놓인 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 나는 학교를 향해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학교에 가서 토비를 기다려 했다. 우리는 낡아빠진 똥차에서 이틀을 더 살았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가 차 문을 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어서 짐을 싸십시오. 우리 이사 갑니다. 나와 토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가 동시에 다시 엄마를 보면서 두 눈을 깜빡거렸다. 엄마가 초코바 2개를 뒷좌석으로 툭 던지며 말했다. 못 들었니? 우리 이사 간다고. 어디로 가느냐고? 집으로 가는 거야. 진짜 집 말이야. 세상에 맙소사. 나와 토비는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뒷좌석에서 방방 뛰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비치타올을 걷어내고 온갖 잡동사니들을 쓰레기 봉지에 우겨 넣었다. 너덜너덜한 교과서와 꼬질꼬질한 티셔츠, 놀이용 카드와 만화책까지. 차를 몰고 새 집을 향해 가는 동안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에 마구 흥분이 됐다. 깨끗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완성한 숙제를 들고 학교에 가는 내 모습이 그려졌다. 엄마가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더 이상 조진아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예전처럼 누에인과 함께 서로의 집에 놀러가서 밤을 새우며 발톱에 칠을 하고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어쩌면 걸스카우트 요리 대회 배지를 함께 만들지도 몰라. 심지어 새로 산 발레 슈즈를 신고 나만의 침대 위에 사뿐히 앉아 어떤 머리 모양을 해야 발레 학원에서 근사하게 보일지 궁리하는 내 모습까지 생생하게 그려졌다.
물론 발레 학원은 로엔 리자와 함께 다닐 것이다. 우리의 새 집 앞에서 차가 멈춰섰을 때 토비와 나는 서로를 향해 씩 미소 지었다. 작지만 새하얀 집이었다. 붉은 흙이 뒤덮인 마당에 녹슨 그네가 있고 현관 베란다 위에는 문짝이 떨어져 나간 냉장고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엔 으리으리한 궁전처럼 보였다. 루이즈라는 아줌마 한 명이 두루라는 이름의 아기를 데리고 이미 그 집에 새로 와 살고 있었다. 루이즈 아줌마는 패시 아줌마 친구라고 했다. 루이즈 아줌마에겐 집을 같이 쓰면서 두루를 돌봐주고 집세를 보태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비록 나 혼자 쓰는 방을 갖지 못했지만 드디어 나 혼자 쓰는 침대가 생겼다. 루이즈 아줌마는 내 물건을 넣어둘 수 있도록 플라스틱 세탁 바구니를 주면서 옷장 위에 올려두면 함부로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새 집에서 맞이한 첫날 밤 엄마가 홈메이드 피자를 사와서 다 함께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먹었다. 잠을 청하기 전 나는 침대에 누워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고 두 다리를 쭉 뻗어보았다. 열려있는 조그만 창문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랑살랑 나부꼈다. 나방들이 창문 밖에서 퍼덕이다가 방충망에 부딪혀 즈즈즈 하는 소리를 냈다. 베개 밑에 손을 넣어 반짝이는 내 보라색 노트를 꺼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페이지를 열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제8단계 부분을 쭉 읽어보았다. 선택과 결정에 관한 부분, 사례금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에 관한 부분, 계획대로 하는 것, 내가 선택해야 할 결정은 바로 이것이다. 그 부분을 읽을 때 부시시 웃음이 났다. 노트에 적어놓은 대로 조목조목 따르지는 않았지만 나는 옳은 결정을 했다. 결국 내 마음이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한 짓에 대한 죄책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시간을 한참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애초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때로. 그러나 나는 적어도 제8단계에서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 페이지를 넘겨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종이에 이렇게 썼다. 5월 3일 제9단계 지금까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관한 모든 규칙을 정리해보았다. 나는 그러나 뒤에 빨간 하트를 쳤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글씨로 다음 문장을 적었다. 절대로 개를 훔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뒤에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아끼는 금색 색연필을 뽑아 들었다. 누구에게라도 결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끝. 나는 페이지를 덮고 노트를 베개 밑에 도로 밀어 넣었다. 나 혼자만 쓰는 침대 위에 누워 무키 아저씨를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아저씨는 뭘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후보 스프를 만들고 있을까?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 3개뿐인 손을 흔들어주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차를 고쳐주고 있을까? 무키 아저씨, 지금은 어디에서 그만의 자취를 남기고 있을까? 일리도 생각났다. 지금쯤 카멜라 아줌마네 침대 발치에서 편안하게 몸을 말고 쉬고 있겠지? 하도 물어뜯어서 너덜너덜해진 장난감을 옆에 두고 말이야. 정어리랑 간 푸딩이 등장하는 멋진 꿈을 꾸고 있을 거야. 집에 돌아온 것만큼이나 행복한 꿈을. 나는 내 침대 바로 옆 자기 침대에서 엄지를 물고 잠든 토비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을 가득 채운 까만 밤을 구경하면서 밤 공기를 깊이 들어마셨다. 좋은 냄새가 났다. 인동초와 갓 손질한 잔디처럼 싱그러운 향내였다. 그 냄새는 조금도 고약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만큼이나 상쾌하고도 풋풋했다. 살면서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향기였다.